과수원 집 막내 아들인 나와 막내 삼촌의 실화괴담. 아주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기억이 가물가물거리는 이야기입니다. 군대를 제대하시자마자 회사에 바로 입사한 막내의 삼촌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외삼촌도 나름 무서운 경험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전 왜 이런 일이 어릴 때부터 계속 꼬였을까요? 참 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는데 말이죠.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면 그럴만도 했겠다 생각했지만 그때는 말 그대로 무서워서 오줌 싸던 시절이었던 터라 전 어릴 적에 과수원집 아들내미였습니다. 사과 과수원이죠. 저에게 외삼촌은 두 분 계셨습니다. 특히 전 막내 외삼촌을 무척 잘 따랐는데 저의 개구쟁이 짓을 많이 이해해 주셨던 분이시죠. 막내 외삼촌은 ROTC 출신입니다. 군제대하고 바로 입사를 하셨는데 종묘회사였습니다. 외가는 시골이었기에 회사에 다니기 위해서는 대도시로 나오셔야 했지요. 저희 과수원이 바로 도시 인접지역이고 저희 집에서 회사까지 30분 정도 거리여서 저희 집에서 일단 머무시게 되었답니다. 저야 신났지요. 그렇게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차를 한 대 주셨습니다. 그때 그 차가 바로 엑셀이었죠. 제가 국민학교 시절 집에 자가용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한반에 거의 한두 명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부모님이랑 저희들은 나와서 차 구경한다고 야단이었죠. 물론 시승식도 가졌죠. 정말 창문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면서 달리는데 죽입니다. 그때 차를 타봤자 버스고 택시는 지나가는 것만 보던 시절입니다. 이렇게 승용차를 내 차처럼 타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막내의 삼촌의 출퇴근이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차를 가지고 온 그 주 토요일 우리 가족이랑 드라이브를 떠나기로 했죠. 내일은 일요일이고 해서 일단 입사 기념으로 짜장면을 내시기로. 그때는 정말 짜장면은 특별한 날 아니고는 구경도 못할 때죠. 그날은 정말 신나게 달려 외가에 가서 외할머니도 만나 뵙고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부모님은 내리시고 외삼촌이 저에게 선물 사주신다고. 그때 정말 제가 갖고 싶은 1순위가 건담 프라모델이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그 프라모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보물섬인가 어깨동무인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하튼 어린이 만화 잡지였죠. 부모님은 당연히 야단하시겠지만 외삼촌이 일부러 부모님을 먼저 내려드리고 저희들이랑 시내에 프라모델이랑 보물섬을 사러 나온 거였습니다. 저야 당근 입이 귀에 걸렸죠. 오후차를 타고 프라모델 사러 가는 그 기분. 정말 기분 좋은 타임이죠. 드디어 시내 가게에서 꿈속에서만 보던 프라모델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서점에 들러서 보물섬도 사고요. 시내 구경하고 놀다가 저녁 한참 늦게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덤으로 여동생이랑 막내를 위해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우리들은 정말 신나서 기대 만땅인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내에서 저희 집까지 차로 거진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래도 도시 외곽 지역이고 아직 대부분 농가 밭이었죠. 도로도 2차선 도로입니다. 도로이라 해봐야 경운기나 버스나 화물차 정도뿐이라서 지금같이 버스가 끊긴 시간쯤 되면 차가 거의 없어 아우토반입니다. 그때는 가로등도 없고 도로 위에 불빛이 아예 없습니다. 오직 자동차 헤드라이트 뿐입니다. 도로 위에 차가 없어서 우리 외삼촌께서 조금 밟으셨나 봅니다. 싱싱거리면서 달리는데 기분도 무지 좋았고요. 곧 집에 가서 프라모델 조립을 먼저 할까 보물섬을 먼저 볼까 정말 고민했었죠. 내일은 일요일이라 시간이 많을 거니까 오늘은 밤새도록 즐겨보자였죠. 그런 즐거운 상념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동생 둘은 뒷좌석에 있었죠. 제가 거의 날아가다시피 해서 앞 유리창에 처박았는데요. 제동 충격으로 말이죠. 차가 춤을 추듯이 빙글 돌았다고 느꼈거든요. 그리 심하게 부딪히지는 않았는데 등 쪽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조금의 정적이 우리를 감쌌는데 외삼촌이 갑자기 후다닥거리며 내리시더군요. 저는 조수석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어리둥절하고 있었고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보니 외삼촌이 무엇가를 찾는지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들어오시더니 괜찮냐고 물어보십니다. 뭐 그리 강하게 부딪힌 것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했고 동생 두 녀석도 아무 일 없어 보입니다. 일단 외삼촌은 차를 바로잡아 다시 갓길에 주차시켜 놓고 굉장히 놀란 얼굴로 또다시 한참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시며 뛰어다니시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일단 동생과 저는 안방에 들어가고 외삼촌이랑 부모님이랑 한창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랑 손전등을 준비하시더니 다시 차를 몰고 나가시더군요. 나는 보물섬을 보면서 동생들이랑 한창 웃고 있었는데 자동차 경적음이 울려서 나가보니 외삼촌이랑 부모님이 돌아오셨더군요. 그리고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일요일 오전 제가 부시럭거리는 소리에 일찍 잠이 깨어났습니다. 부모님이랑 외삼촌이 차 앞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계시더군요. 저도 부스스 일어나서 곁에 있어 보니 대충 이런 이야기더군요. 그렇게 큰 게 부딪혔다면 분명 차에 손상이 가야 하는데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하다. 아무 일 없던 거다. 차가 이렇게 멀쩡한데 도대체 뭘 치웠다는 거고. 외삼촌 말로는 분명 어렴풋이 봤는데 사람이 맞는 것 같다고. 더욱이 여자였던 것 같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확 나타나서 급하게 핸들을 꺾었고 제동을 했는데 그 여자가 밝은 옷을 입고 있어서 확실히 보였다고 했습니다. 혹 사고라도 나지 않았나 걱정했었거든요. 하지만 차량에는 어떤 사고 흔적도 없고 그날 저녁 주위를 살펴보았는데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는군요. 전날 외삼촌과 부모님이 손전등을 가지고 나가신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모님과 삼촌이 차를 몰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만 표정들은 다 밝아진 듯 합니다. 아마 외삼촌은 혹시 사고라도 내지 않았나 했는데 다행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어제 조립 못한 건담 프라모델을 외삼촌과 즐거운 마음으로 조립했습니다. 저녁 때 어머니가 차려주신 저녁을 맛있게 먹고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외삼촌과 한방을 쓰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늦게 깜짝 놀라 잠이 깨었는데 옆에서 자고 계신 외삼촌이 악몽을 꾸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 주가 지나고 새로운 주에 우리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시간이 갔고 외삼촌도 회사에 잘 다니셨고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쯤 정확한 요일은 생각나지 않는데 외삼촌이 퇴근 후에 급히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모르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걸 그때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에야 말하라면 아마도 그때 사고 낼 뻔했던 그 여성이 또 그 자리에서 사고 날 뻔했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몇 번인가 그 비슷한 시간대에 마주치니까 외삼촌이 작정하고 한번 만나보리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퇴근할 때 특히 그 여자가 목격된 장소에 오면 일부러 서행을 해서 조심스럽게 다녔다고 하더군요. 그날 무슨 요일인지 전혀 기억이 없는 날입니다. 제가 학교에 갔다 왔으니 일요일은 아닌 듯 합니다만 그날 외삼촌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환하게 밝을 때였거든요. 외삼촌과 저는 캐치볼을 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저녁 먹으라는 소리에 쉽고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졌는데 외삼촌이 나더러 입이 심심하다고 아이스크림을 사러 슈퍼에 가자고 했습니다. 외삼촌이 차를 몰고 전 옆자리 조수석에 앉아갔습니다. 우리 동네에 슈퍼가 한 개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얼마 멀지 않는 곳에 있지요. 헌데 외삼촌이 굳이 가까운 슈퍼를 놔두고 다른 동네 슈퍼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저야 차 타고 드라이브하니 기분 좋아서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 슈퍼는 다른 동네이기 때문에 조금 달려야 합니다. 슈퍼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전창문을 열어놓고 맞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주위는 온통 깜깜하고 불빛이라곤 외삼촌의 헤드라이트 뿐이었습니다. 그때 외삼촌이 매우 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천천히 주위 풍경을 보았죠. 많이 어두웠지만 어릴 때는 창문 밖으로 구경하지 재미가 신났거든요. 그때 보았습니다. 저 멀리 어두운 곳이 자동차 헤드라이트로 서서히 밝아지자 뭔가 사람이 도로갓길에 서 있는 봄이 분명 보였습니다. 외삼촌이 차를 세우자마자 문을 열고 뛰어나가시더군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에 뛰어가는 외삼촌의 뒷모습이 분명 보였는데요. 한참 동안 뛰어가시더군요. 거의 어두면 무척 갈 때까지 말입니다. 어렴풋이 보니 뭔가를 찾으시는 것처럼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곧 돌아와서는 차를 타고 서서히 움직이시는 거였습니다. 너도 보았지? 저 앞에 어떤 여자 서 있는 거 말이지. 저도 분명히 보았거든요. 의렴풋이 생각나는 게 몸빼바지를 걸친 사람 같기도 했거든요. 외삼촌은 아주 서서히 움직이며 헤드라이트 불빛을 밝혔습니다.
제가 딱 그 여자가 서 있던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그 위치를 쉽게 파악했던 것이 고기 가로수가 다른 가로수보다 유달리 큰 놈이었거든요. 외삼촌도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위치가 슈퍼에서 집으로 가는 도로에서 오른쪽에 큰 가로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로수만이 다른 가로수보다 거의 2배 이상 굵고 큰 놈입니다. 맞은편 왼쪽으로 즉 도로 왼쪽에 작은 길 있는데 바로 직물 공장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외삼촌이 분명히 여기 서 있었지? 라고 다시 한번 물었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외삼촌은 군제대하고 1년도 안 된 상태라 군인 정신이 칼같이 살아 있었습니다. ROTC 장교 출신이라 그런지 상황 판단 능력도 대단했었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신 모양입니다. 그 여자는 외삼촌이 뛰어가는 순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다는군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귀신이니 뭐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외삼촌은 어둠 속에 서 있는 공장을 보시더니 공장 직원인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셨는데요. 지나가는 말로 이상하네. 꼭 이 시간대면 그 아가씨가 멀리서 보이다가 가까이 가기만 하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려서 누군지 한번 말 걸어 볼라 했는데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동생들과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신나게 저녁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뭔가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전초전임을 전 그때는 전혀 알 수 없었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외삼촌은 계속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도 뒤숭숭했고 외삼촌은 한 번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 아직도 그 여자를 만나보고 사연을 한번 들어봐야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꼭 그 장소에 오면 뭔가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또 한 가지 당시 제게는 원수 같은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등하교길, 특히 등교길에 항상 날 괴롭히던 녀석이 있었죠. 도사견입니다. 먼저 본 그곳에 보통 크기와 다른 큰 가로수 있는 곳. 맞은편은 양말 공장이고요. 그 가로수를 지나 저희 집 쪽으로 50m 정도 올라가면 화어벌판에 집이 한 채 딱 있습니다. 이 집을 문둥이 집이라고 동네에서 그렇게 불렸습니다. 당시 기억으로는 동네 사람들이 그 집 근처에는 잘 가지 않았죠. 아마 나쁜 병을 가진 사람이 살거나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사람이 살았던 거로 기억하는데 형제가 살았다고 하는데 동생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동생은 보통 사람과 똑같았고요. 형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생각하기로는 20대 후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집에서 기르는 도사견이 딱 등교길 코스랑 겹치기 때문에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이 집 앞을 통과하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혼자 살살 걸어나가도 이 도사견이 무섭게 지저대면서 문 밖으로 뛰쳐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를 무섭게 돌면서 지저대는 겁니다. 혼자 무서워서 엉엉 울기도 했는데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직접 찾아가게 묶어 놓으려고 엄포를 주셨는데 그때뿐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문 밖으로 뛰쳐나와서 저만 보면 짖고 으르릉거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놔두는데 유독 저만 보면 짖는 거였습니다. 절대 물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제 주위를 원으로 빙빙 돌면서 짖는 거였습니다. 제가 움직이면 얼마 동안 그 상태로 계속 따라오곤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무서워서 항상 울고 말았는데 내일 속으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제가 그 장소를 잘 기억하는 이유가 이 똥개 도사견 때문이었죠.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큰 가로수를 지나 그 집 앞으로 서서히 다가가자 아니나 다를까 녀석이 대문을 박차고 튀어나오더군요. 전 양말 공장. 그러니까 큰 가로수까지 후퇴했습니다. 이상하게 녀석은 그곳까지 쫓아오지 않았고 항상 집 주위에서 머물기만 했죠. 저 녀석을 통과하기에는 정말 빙 돌아가는 길이 있긴 한데 정말 무지막지하게 돌아가야 하죠. 그때 시절엔 말입니다. 단원이랑 조그만 하천이 있는데 혼자 돌아가기엔 정말 서글픈 노릇이었죠. 그때 전 그 큰 가로수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 똥개를 보며 정말 죽어버리라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1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나가는 것은 버스 몇 대와 자동차뿐이었습니다. 양말 공장에는 사람 코베기도 보이지 않았고 정말 가로수 밑에서 꼬쟁이로 땅만 파다가 도대체 답이 없는 겁니다. 보니 그 녀석이 집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정말 지나칠 용기도 안 생기는데 너 지금 뭐하니?
누가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아직 이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김 선생님은 저희 동네에 사십니다. 그래서 저희 학년도 아니고 저는 수업 한 번 받은 적이 없었지만 저를 잘 알고 계시죠. 아버님과도 친한 분이었기에 더 잘 알고 있죠. 선생님이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던 저를 발견하신 거죠. 선생님은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계셨는데 그날도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시다가 저를 발견한 거죠. 저는 울먹거리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자전거에 태워주시면서 그 문둥이 집으로 가셨습니다. 도사견 놈은 꼼짝 못하면서 지저대더군요. 그때가 그 동생이란 사람을 가까이서 처음 봤을 때입니다. 김 선생님은 무서운 어투로 무서운 개를 이렇게 풀어놓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어린 학생이 무서워서 집 앞을 못 지나간다고 개를 묶어 놓으라고 보통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생각해보면 그 문둥이 집 동생이 사람을 안 문다고 그런 적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선생님 도움으로 집으로 와서는 부모님께 이야기 드리면서 알았던 것이 동생은 정상이고 형이 문둥이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것이 나병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시절에 사람이 꺼려해서 그 집에 안 갔던 만큼 몹쓸병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알았던 것이 또 하나 있었죠. 동생 직업이 땅꾼이었습니다. 뱀 잡아서 파는 사람 말이죠. 형은 뭉둥병이고 동생은 땅꾼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서 안 받아주어서 그런 허허벌판에 집을 지어놓고 사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왜 동네에서 떨어져 혼자 허허벌판에 사는지 몰랐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에게는 원수 같은 집이었거든요. 나중에 이 사건이 끝나고 그 집 사람이랑 친하게 되어서 그때 이후로 그 동생분이 저희 집에 자주 왔습니다. 과수원에 뱀이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특히 독사같이 돈 되는 뱀이 나오면 꼭 그 동생분을 불렀거든요. 우리 집만큼 뱀 많은 집이 없었을 겁니다. 뱀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가끔씩 뱀을 많이 잡을 때 직접 구워주셨죠. 저를 무척 귀여워해서 올 때마다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기억이 납니다. 뱀을 구워주실 때 참기름 발라서 정말 맛나게 구워주셔서 늘 뱀만 보면 그 동생분 기억이 났습니다. 여하튼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섭고 동네 사람들 다 꺼려하고 그 집 근처에도 안 가고 정말 저에게는 악몽과 다름없는 집이었습니다. 참 그 집이 언제부터 있었던 것인지 기억이 가물합니다만 아마 몇 년 언저리였던 걸로 대충 생각이 나긴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도사견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어느 시점부터 그 도사견이랑 저랑 원수지간이 된 거였습니다. 외삼촌이 그 일을 겪기 이전부터 전 이 집 도사견이랑 씨름 중이었으니까요. 아침마다 학교 가기 싫었던 첫 번째 이유였으니까요. 그로부터 딱 며칠 후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딱 그 큰 가로수 아래에 뭔가 있는 거였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주위가 온통 피바다였습니다. 그 가로수 아래에 제가 쪼그려 앉아 있던 그 자리에 뭔가가 가만히로 덮여 있었는데 다 보입니다. 그 도사견이 완전 피떡이 되어 축 늘어져 있더군요. 주위를 어스렁거리다가 꼬쟁이 들어서 살짝 들추어 보니 완전 두동강이 났더군요. 왜냐하면 가마떼기에 덮여 있긴 했지만 머리 쪽하고 꼬리가 같은 방향으로 속으로 얼마나 신나던지 기분이 찢어지게 좋았습니다. 원수가 죽은 거였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말이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그 나이에 세상 살맛을 느꼈다는 겁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은 눈꽃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개화하는 순간인 것 같았습니다.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상하리만큼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혼자 방구석을 뒹굴며 실없이 좋아라 했습니다. 다음날 학교 가는 길이 룰루랄라 너무 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개는 치웠는데 아직 많은 빨간 핏자국이 주위에 가득하더군요. 특히나 그 가로수 아래 보니 피가 아직 흥건하게 널려 있는데 전 한참 동안 그 앞에 서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비록 내가 죽이지 않았지만 죽어달라고 그렇게 바랬는데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하지만 왜 유독 이 녀석이 여기서 죽은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녀석은 집 근처만 왔다 갔다 하지 이곳까지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 왜 이곳까지 와서 죽었을까 했습니다만 집에 와서 숙제하고 놀다가 보니 외삼촌이 왔습니다. 헌데 외삼촌도 그 녀석을 본 거였습니다.
외삼촌도 항상 그 큰 가로수 주위를 예의주시하고 다니시는 모양이신데 그 녀석의 처참한 몰골을 본 것이죠.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 어제 밤중에 양말 공장 앞에서 트럭이 치였다는 거였습니다. 작은 동네라 동네에서 개 한 마리 죽어도 소문이 금방 나는 모양입니다. 저야 그 원수놈이 죽었다는 것에 신났지만 외삼촌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삼촌이 사고 낼 뻔했을 때 목격한 그 여자가 계속 마음에 있는 모양이지만 요 근래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녀석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얼마 뒤 또 한 마리의 동네 개가 거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동네에 일명 똥개가 많아서 사고는 한 번씩 나지만 왠지 똑같은 자리에서 사고 나는지 그렇게 신경들은 안 쓰는 모양입니다. 거기서 일주일 만에 대략 그 정도쯤이었던 걸로 기억됩니다만 녀석을 포함해 3마리가 죽었습니다. 2마리는 교통사고였고 1마리는 쥐약을 먹고 죽은 자리가 하필 그 큰 가로수 아래였습니다. 헌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인사가 터졌습니다. 양말 공장에서 제품을 싣고 트럭이 진입로에서 메인도로로 나오다가 야근을 위해 출근하던 직원 한 명을 친 것입니다. 커브 돌다가 뒷 화물칸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그 뒤에 정말 큰 사고가 또 터지는데 올 동네에는 오토바이 센터가 한 곳이 있습니다. 당시 시골이지만 주먹 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건달이라는 표현이 그럴까 합니다만 여하튼 오토바이 센터를 하고 있었는데 오밤중에 택시와 정면 추돌 해서 몸이 붕 뜨게 된 거죠. 그 큰 가로수엔 머리 박고 직사를 했습니다. 당시 사고 난 청년이 면장 아들이었기에 소문이 자자했었죠. 저야 저녁 때 외삼촌이랑 부모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듣는 정도였는데 택시가 사람을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고 마침 맞은편에서 오던 그 오토바이 청년과 정면 추돌했답니다. 그때 상황 중 기억이 남는 게 청년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서 머리가 완전 그래서 수습하는데 애먹었다고 면장집이 난리가 나서 택시기사는 자꾸 어떤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핸들을 꺾었다고 증언했는데 그날 양말 공장에서 그 시간대에 아무도 밖에 없었다고 했답니다. 여하튼 외삼촌은 뭔가가 계속 걸리는 모양이셨지만 저야 아무것도 모르고 강북내에서 큰 사고 정도 났구나 했었죠. 허나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여기서 죽은 개 3마리랑 2사람과 저랑 어떤 연관이 다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첫 번째 도사견은 설명했듯이 저를 괴롭히던 녀석이었고요. 2번째 죽은 똥개는 일전에 그 집에 놀러 갔다가 한번 물린 적이 있었던 똥개였습니다. 3번째 쥐약 먹고 죽은 녀석이 우리 집 개랑 대판 싸우고 있을 때 제가 막대기로 때렸더니 저한테 달려들었던 놈입니다. 그리고 화물차에 머리를 부딪혔던 사람은 옛날에 추석 때 화약놀이를 하다가 그때 저를 때리고 야단을 심하게 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 난 청년. 그 사람 큰형 아들이 저랑 같은 반에서 원수지간입니다. 앙숙이죠. 한날 대판 싸워서 그날 운이 좋게 럭키펀치가 걸려서 그놈이 대판 울었었죠. 내가 자전거 타고 그 오토바이 상사를 지나가는데 웬 사람이 뛰어나오더니 제 자전거를 후려쳐서 심하게 넘어졌었죠. 그 사람이 바로 그 사고 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나 하면 나중에 외삼촌이 다 밝혀낸 사실입니다. 아마 그때가 4월달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토요일 오후 전 동생들과 집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부모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사진 한 장 주고 갔는데 그 사진이 실종사고 신고 관련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을 보시자 부모님이 경악하시고 전 이남일녀 중 장남입니다만 사실 누님이 한 분 계셨죠. 혈연관계는 아닙니다. 부모님이 결혼하실 때쯤 할아버지께서 과수원을 아버지께 내주셨는데 그때 할아버지께서 고아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맡아서 키우라고 하셨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었지요. 그때 나이가 12살 정도 되었고요. 그 해에 제가 태어났으니 국민학교 다닐 나이지만 워낙 힘든 시절이고 어쩌다 떠맡게 된 아이라 늦은 나이에 학교에 보내기가 그랬다고 합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참 후회했습니다만 전 어릴 때부터 그냥 친누나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막 들어가고 누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자 과수농사 하는 거에 질렸는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도 졸라서 양말 공장에 일하러 보냈다는군요. 그렇게 1년 정도 잘 다니더니만 갑자기 집을 나가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부모님에게 잡혀서 끌려왔는데
그때는 자세히 몰랐는데 양말 공장 직원이랑 어찌 돼서 꼬임에 빠졌거나 하여튼 안 좋은 일로 다시 집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영양 소식조차 못 접하고 있었거든요. 그 누님 사진을 경찰이 들고 온 거였습니다. 물론 실종 신고 사진이었죠.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대충 기억나는 것이 양말 공장 직원이랑 같이 동거 비슷하게 생활했답니다. 물론 누님이 집 나가고 동시에 그 남자도 양말 공장을 그만두고 같이 다른 지방으로 갔다고 하더군요. 결혼은 안 한 것 같고 남자놈이 착한 놈 같았으면 괜찮을 거인데 그렇지 못했나 봅니다. 그날 저녁 외삼촌이랑 부모님이 이야기하시는 걸로 봐서 누님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누가 실종 신고했는지 사건 내막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었죠. 헌데 그 신고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외삼촌이 고개를 깨웃거리시더만 이상하다. 저번에 사고 낼 뻔하던 여자랑 비슷하게 닮았네. 그때까지 전 그 사진을 보지 못하고 있었죠. 사실 그리운 느낌도 강했고 진짜 보고 싶었죠. 항상 절 무진장 귀여워해줘서 솔직히 부모님이 야단하실까봐 평소엔 누님 이야기 절대 하지 않았죠.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사진을 보았는데 큰 나무에 한 손을 짚고 찍은 전신 사진이었습니다. 헐렁한 청바지에 연분홍색 반팔 티셔츠 입고 누님이 한 손으로 짚고 서 있는 나무. 제가 바로 알아보았죠. 양말 공장 맞은편 그 큰 가로수라는 것을. 아마 누님이 양말 공장 다녔을 때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살짝 미소를 짓는 얼굴이었는데 이상하게 무지 슬퍼 보였습니다. 외삼촌께 바로 이 사진에 대해 설명하자 부모님도 놀라시더군요. 누님이 집 나갈 때 어떤 복장으로 나갔는지 알고 계셨고요. 두 번째 가출했을 때는 치마를 입고 나갔다고 하셨죠. 물론 양말 공장에 하루 몇 번씩 들러 누님 소식 묻곤 하셨지요. 이 사진이 언제 찍혔는지 설왕설래가 시작됐습니다. 부모님이 의심히 살펴보시더만 집을 나갈 때 보다 분명 나이가 더 먹은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살도 더 많이 붙었고 분명 나이 따지자면 요 근래 같다고 하셨고요. 저도 분명 기억 속에 누님 이미지랑 많이 달랐습니다. 외삼촌이 주위 배경 봐서는 가을 정도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지금 늦봄이니 아마 작년 가을이거나 그 정도였을 것이라고 생각들 하십니다. 올 경찰이 왔을 때 모른다고 했는데 연락을 해줘야 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때 저희 집에는 아직 전화가 없었습니다. 불면 요 근래 이 근처에 왔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근처 왔으면 집에나 한번 들르지 왜 못 들러. 아버지가 화를 내십니다. 사실 유독 헐렁하고 펌퍼짐한 청바지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육감적으로 느낌이 오는 겁니다. 외삼촌도 고개를 갸웃하더니 끄덕입니다. 혹시나 이 애가 다시 이 근처에 이사 왔나? 내일 양말 공장 한번 가볼까? 그날 저녁 오랜만에 누님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무지 심한 악몽을 꾸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생소하고 어둠이 짙게 깔린 길을 정처 없이 걸어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어깨를 잡더군요. 그냥 뒤돌아봤는데 사진 속의 누님이었습니다. 청바지에 분홍색 티셔츠 그 모양 그대로였죠. 전 놀라서 반가운 외침을 했는데 갑자기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더니 제 손을 꽉 움켜쥐고는 막 잡아 끄는 겁니다. 전 놀라고 무서워서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깨어났는데 온몸이 땀에 완전 복절었더군요. 옆에 외삼촌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한동안 어안이 벙벙하고 머리가 띵한 느낌이 상당히 오래가서 부스스 일어나 마당에 나가보니 아직 아침이 덜 온 듯 희뿌연 하늘이 오싹하게 느껴지더군요. 며칠 뒤 부모님이 저녁 때쯤 경찰서에 다녀온다고 나가셨습니다. 저야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외삼촌이 돌아오시는데 얼굴이 상당히 상기되어 돌아오셨습니다. 부모님과 이야기하시는데 그 여자를 삼촌이 또 봤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에 쫓아갔는데 이상하게 그 가로수 안쪽으로 싹 숨길래 삼촌도 달려가서 그 나무 뒤로 가봤는데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리고 삼촌이 하시는 말씀이 확실히 청바지 입은 여자라고 몸에 비해 조금 큰 청바지 이야기하면서 누님 사진을 다시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십니다. 거의 10중 8구는 확실한 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습니다. 얼굴은 어두워서 확인은 못했는데 차림새가 비슷해요. 그러자 아버지는 말했죠. 말도 안 된다. 사진이 언제적 건데.
아직도 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가. 그리고 왜 꼭 그 시간대에 거기서 서성거리고 있노? 경찰서에 다녀오신 아버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실종 신고 낸 것은 누님 남편 되는 사람이랍니다. 즉 옛날 누님과 같이 도망갔던 그 양말 공장 남자입니다. 경찰이 말하기를 이 남자가 술버릇이 더럽게 나빠서 술 마시고 매일 누님을 폭행했고 그러다 누님이 도망 나갔다고 했답니다. 누님 밑으로 딸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사진은 작년 가을 이 근처 지나가는 길에 누님이 잠시 차에서 내려서 찍은 사진이랍니다. 아마 경찰이 그때 찍은 필름 인수해서 사진 뽑아서 부모님께 주신 모양이고 부모님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말했다고 하더군요. 경찰이 누님 고향을 묻자 이야기 꺼낸 거겠죠. 남편은 화물차 운전하고 다닌답니다. 공판장에 화물 운반해주고 생활했다는 것 같았습니다. 야가 도망쳐서 이 근처로 왔나. 거기가 여서 얼마나 먼데. 부모님도 안타까우신지 뭔가 걸리는 게 있으신지 한숨만 내쉽니다. 외삼촌은 자꾸 그 가로수가 걸리는 모양입니다. 돌아온 일요일 삼촌이 저를 부르시더니 같이 가볼 데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합니다. 사판자루 들고 말이죠. 당시에 제가 어렵기에 부모님이랑 외삼촌이랑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는 외삼촌은 귀신 같다라고 말했고 부모님은 말도 안 된다. 외삼촌은 그 근처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사실 저희 집안이 좀 그렇습니다. 친가와 외가 모두 신내린 사람들이 있는 집안들입니다. 아버지 윗대 어르신들 중 한 분이 신내림이 있었고 어머니도 윗대 고모가 신내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큰아버지 딸이 몹시 아파서 백방으로 병원 찾아다녀도 병명이나 원인을 몰라 했는데 무당이 신내렸다고 신내림 받아야 된다고 했죠. 하지만 큰어머니께서 절대 그럴 일 없다, 미신은 못 믿는다 해서 신내림을 안 받았습니다. 결국 제겐 사촌 누님이시지만 완전 미쳐버려서 정신병원에서만 20년 넘게 계셨습니다. 그때가 20대이셨으니까 40이 조금 넘어 정신병원을 나오셨죠. 집안 내력이 좀 그러니 그런 문제에 양측 다 민감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허망한 이야기지만 외삼촌은 육감적으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모양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랑 외삼촌은 문제의 가로수 근처까지 왔습니다. 삼촌이 삽으로 가로수의 근처를 꾹꾹 눌러보고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고요. 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있었죠. 근데 그 가로수 옆으로 작은 개울이 있는데 양말 공장에서 나오는 배수로 겸 개울입니다. 폭이 어린 제가 훌쩍 뛰어넘을 수 있으니 1m 정도 되는 작은 배수로입니다. 양말 공장에서 그 배수로가 길을 따라 메인 도로를 관통해서 그 큰 가로수 옆을 지나 논을 따라 다시 개천과 만나고 있었죠. 사실 양말 공장 폐수로 배수관이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도 그 물이 완전 시커멓고 가끔 기름도 떠 있고 완전 시궁창이었죠. 외삼촌이 그 가로수 주변을 맴돌고 있을 때 전 주위에 주먹만한 돌을 주워다가 구정물이 고여있는 곳에 던져놓고 있었는데 물이 얼마나 탁하면 돌을 던져 넣어도 물방울이 많이 튀지도 않았습니다. 덤벙 소리만 요란하게 나자 그 소리를 들었는지 삼촌이 다가오시더군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나질 않는군요. 삼촌은 물이 너무 더러워서 삽으로 쑤셔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리시더군요. 그리고 그 배수로를 따라 밑으로 한참 가시더니 다시 큰 가로수 쪽으로 올라와서는 배수관, 메인 도로를 밑으로 통과하는 배수관, 시멘트 배수관으로 기억하는데 온갖 오물이 잔뜩 있어서 겨우 사람 하나 기어들어 갈 만한, 그것도 성인은 힘들고 저 정도 되는 어린이나 들어갈 만한 구멍이죠. 그리고 주위에 불들이 우만상 자라 있어서 근처 가기도 싫죠. 근처 가는 사람도 없고 외삼촌이 삽으로 주위 불들을 쳐내고 그 배수관 쪽으로 가더니 한창 안쪽을 유심히 살피시더니 몹시 인상을 쓰시면서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급히 집으로 다시 왔는데 잠시 후에 아버지와 함께 뵙습니다. 갈고리 하나랑 손전등 하나 들고 말입니다.